네, 19대 대선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유력 주자들은 일찌감치 후보 등록을 마쳤는데요. 모레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영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선 후보 공식 후보 등록 첫날인 오늘 네. 주요 5당 후보들이 등록을 모두 마쳤습니다. 직접 네. 선관위에 간 후보도 있었고 네. 대리인을 통해서 등록한 후보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두 분은 직접 가셨고 네. 또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직접 가는 것이 또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굳이 뭐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세 분은 대리인을 통해서 문재인 후보는 안규벽 사무총장 또 홍준표 후보도 당 사무총장을 통해서 이렇게 대리 등록을 했습니다. 네. 또 우리 5당의 정당 후보 외에도 나머지 그 동안에 이제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라든지 그다음에 민중연합당의 김선동 후보, 그다음에 널푸름 한국당의 이주호 후보, 예. 이와 같은 또 4, 5명의 또 우리가 5명 외에 그 대표 후보들도 등록을 해서 거의 오늘 한 7, 8 그러니까 한 9명 가까이 그렇게 예. 후보 등록을 하셨네요. 내일 6시 마감이거든요. 네. 내일 6시 마감 때까지는 나머지 한 10명 정도가 더 한 7, 8명 정도 예. 더 하실 거로 예상되니까 상당히 많은 15, 16명 정도의 대선 후보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 등록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 예. 조금 이제 도전하는 자 입장에서는 직접 가서 한 것 같고 그리고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대리인을 보낸 것 그런 것 아닙니까? 안철수 후보는 직접 가서 등록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철수 의원은 지금 양강구도로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한테 지금 도전하는 네. 지금 형국 물론 뭐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여론조사도 있지만 그리고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보수 등의 어떤 적자 논쟁을 해서 지금 홍준표 후보를 지금 눌러야 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조금 여유 있고 도전받는 자는 대리를 보낸 것 같고 그리고 조급하고 좀 도전하는 자 예. 이런 후보들은 직접 가서 국민들한테 본인이 어떤 의지 이런 것을 조금이라도 더 홍보하는 그런 조급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런 거 한 단면만 보더라도 각 진영의 어떤 현재의 어떤 심리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재미있게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재밌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오늘 등록된 후보자만 해도 13명이라고 합니다. 네, 기존의 12명 기록을 깬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우리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탄핵의 결과로서 지금 이런 보궐선거 비슷하게 네. 대통령 선거를 새로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태극기 집회와 어떤 그 촛불 집회 이 사이에 국론이 상당히 분열돼 있고 이념적으로 많이 갈라져 있고 그리고 지역 패권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의 정치 패턴이 그렇게 지금 굳어져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개파 패권주의가 지금 상당히 우리 정치권을 지금 강타하고 있는 그런 정치 문화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봤을 때 그만큼 후보가 많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화돼 있다. 이런 네. 것을 반증하는 논리라고 봅니다. 예. 물론 대선이 끝나서 선거를 통해서 이것이 수렴이 되겠지만 선거 때까지는 자기 진영의 사람들을 일단 선거를 통해서 선거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국고 보조금을 활용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진영을 굳건하게 한 다음에 저는 이분들이 이번 대선보다도 오히려 대선이 이후에 있을 정계 개편이라든가 지방선거 그리고 차기 총선 이런 정치 지형을 위해서 이번에 대선 주자로 등록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정치가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의 요인이 상당히 많다 그런 것을 저는 나타낸다고 봅니다. 예. 실제로 역대 최대로 예상되는 후보가 많아진 것은 우선은 이제 양당 구조에서 다당대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네. 흐름이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사실은 보수가 구심이 없음으로써 굉장히 여러 정당으로 말하자면 이제 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뭐 널푸름 한국당, 새누리당 등등까지 네. 이렇게 다원화된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사실은 전혀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력에 예를 들면 몇 대 대통령 후보라는 것을 통해서 네. 자기의 어떤 국제적인 비즈니스 같은 데 활용하려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탁금이 3억 원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예. 그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나름대로의 효용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어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기록을 깼고요. 기존의 기록을 깼고요. 또 네. 내일도 몇 명 더 등록할 것으로 보이면서
더 인원수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좀 전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은 차원에서 어떤 진영 논리가 상당히 지금 다원주의 시대에서 자기 어떤 패권, 세력을 지키면서 이것이 힘이 돼서 다원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공동체주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진영을 구축한 다음에 경쟁 구도를 해서 정치면 정치, 그리고 정당이면 정당, 그리고 의회면 의회 이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어떤 사회가 이익 집단화 사회로 이미 진척이 돼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자들이 환경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각각의 어떤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다원주의 시대에서 정당이 다양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의 이익이 다원화될 뿐더러 이런 것들이 정당이라든가 정치의 어떤 문화로 변화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자, 각 주자들의 기호 번호도 나왔습니다. 의석수 순대로 이 번호가 배정이 되는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번을 배정받았습니다. 네. 1번 상징성이 뭐 크지 않겠습니까? 의석수가 많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이제 독재 시대에 보면은 사실은 이 그대 여당이 대통령을 가진 당이 일당이 많이 됐기 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일당이 갖고 있는 것이 의석수가 많은 정당인 동시에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정권을 가진 정당이라 이런 그 혼란된 개념 속에 있기는 해요. 그러나 어쨌든 그동안에 계속 그 야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뭐 민주당 예. 정당이 1번을 가진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호남 분들은 2번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1번을 찍기도 혼란스러울 것이고 네. 또 TK 지역에 계신 어른들도 보면 항상 1번을 찍어왔기 때문에 자기 지지 정당을 2번이나 3당 혹 2번이나 3번 또는 뭐 기타의 6번, 7번 찍기도 사실은 좀 어설퍼 보이는 이제 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제 누가 그게 선호될지는 모르겠고 다만 이제 기초의원 선거 때는 항상 가번 1번이 유리한 것으로 네. 보여지거든요. 그러나 대선 때는 조금 더 막 그렇게까지 그 뭐 1번이 무조건 유리하다 보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뭐 선거의 네. 목적이 승자 독식 아니겠습니까? 예. 또 뭐 다수결을 얻는 사람이 그래서 1번이면 이거 아닙니까? 네. 제일 손쉽고 그래서 나는 1등이다. 간단하게 기호와 1등이 오버랩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 하고 2등이면 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선거라는 것은 지배하는 가장 큰 정신이 사표 방지 심리도 있고 네. 그리고 대세론이 지배하는 것이 선거의 어떤 역학 구도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 유권자의 분포를 보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상당히 지금 많지 않습니까? 네. 60대 이상의 어른들은 보수화된 표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것보다도 보수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핵심의 지지층들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인데 네. 이분들이 1번 찍는데 익숙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나는 1번이 보수당인 줄 알고 찍었다. 네, 네. 이런 분들도 상당히 뭐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한테는 1번을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플러스 알파 되는 요소도 상당히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뭐 전망이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2번을 받은 후보에게도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이 된 이제 홍준표 네. 후보인데 사실은 예.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로 호남이라든가 야권 지지의 어떤 어르신들이 이번에 습관적으로 찍은 호남이라든가 광주 이런 네. 지역에서 이번을 습관적으로 찍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젊은 층도 정치에 관심이 사실은 많은 것 같지만 상당히 없지 않습니까? 예. 이런 젊은 층도 나갔을 때 이번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2번이었고 야권의 전통적인 표는 2번이었다. 네. 우리 지형이 사실은 보수 진영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지금 탄핵 국면 때문에 이렇게 뒤바뀌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후보도 이번에 어떤 이득을 얻을 예.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3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사실은 1번, 2번을 벗어나서 3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면에서는 조금 메리트를 좀 잃는 것이 아닌가 아하. 그렇게 봅니다. 장 교수님 말을 이제 그 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1번이 더 이롭고 2번이 뭐 불리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대체로 말씀하신 대로 1번이 유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별로 구성해 본다면 TK 지역과 호남 지역을 보면 사실은 작년 연말 기준으로 호남 지역이 인구가 더 줄었습니다. 네. 그렇게 과학적으로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사실 2번이
일본에 비해서 좀 불리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자, 이게 있겠죠. 기호가 이전과는 좀 많이 달라진 만큼 네. 이번 대선만큼은 기호를 보고 무작정 1번, 무작정 2번, 무작정 3번 이렇게 찍지 말고 정말 후보를 보고 제대로 좀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안철수 후보가 월요일에 국회의원직 사퇴해서를 국회에 제출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대선에 좀 결연한 의지를 보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아까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가파른 추격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이 자기의 테러를 스스로 차단한다는 그런 의지로 그런 네. 부분을 보여줄 수 있고 상대적으로 유승민 후보는 그 의원직을 그대로 갖고 계신다. 그리고 과거에 사실 문재인 후보도 의원직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 사실은 일정 부분 과거에도 문재인 후보에게 의원직을 던지라고 권고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만큼 안철수 후보가 자기 스스로 테러를 차단하면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를 보여주는 네. 대목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자신을 지지하고 있는 유권자한테 던지는 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예. 나는 모든 것을 던지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나를 지지해라. 예. 그리고 특히 최근에 소위 말해서 중도층, 샤이 보수층이 15%가 대거 안철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러 지금 왔지 않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네. 이것을 놓치면 문재인 후보를 이길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유권자 15%를 잡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고 네. 또 뭐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대 때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았다. 물론 뭐 지역이 부산 민주당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다는 그런 당의 어떤 해명도 있지만 네. 문재인 전 대표와 지금 본인이 1대1로 지금 하겠다는 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와 차별성 있는 것은 무조건 하겠다. 그래서 의원직을 사퇴를 했는데 이것이 정치 생명을 걸겠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정계 은퇴를 하겠습니까? 예.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 이번 대선에 나는 국민들이 뽑아준 노원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이끄는 선장으로 우뚝 서기 위해서 나갔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리면 모든 것을 얻겠다. 얻는다는 그런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인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본인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흡입력 있는 어떤 정치적 소재로 삼는 그런 어떤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어허. 자, 이번 대선 뭐 지지율 조사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안철수 후보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어제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40%, 2%포인트 올랐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2%포인트 올라서 37%를 나타냈습니다. 홍준표 후보 7%, 유승민 후보와 심상정 후보가 나란히 3%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강구도로 굳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아직은 지금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는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변수 하나가 나오면 순식간에 뒤집어지는 네. 것이 과거에 이해창 대세론도 60% 이상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지금 문재인, 안철수 두 양강 구도라고 하지만 예. 어떤 변수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갤럽 조사라는 것은 일일이 어떤 대상자한테 누구를 지지하냐 묻기 네. 때문에 소위 말해서 중도층이라든가 샤이 보수층은 한국당을 지지한다 또는 내가 한국당을 지지한 당원인데 이 유권자는 상당히 순수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한국당을 그동안 지지해왔는데 안철수 의원을 지지한다 말을 하는 것이 꼭 죄짓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답변을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서 양자구도로 갔을 때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격차를 벌이고 6% 정도 지금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안철수 후보가 이 들어온 15%를 어떻게 자기 표로 만드냐 예. 이것은 상당히 고난도의 어떤 정치적인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것을 성공하면 네. 문재인 전 대표와 막판에 1대1로 박빙의 승부로 갈 텐데 또 여기에는 여러 가지 뭐 이슈나 바람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북한 변수, 안보 변수가 있을 것 그렇죠. 같고 그리고 검증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방대하게 커진 캠프의 여러 가지 실수
네. 이런 것들이 후보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캠프가 실수를 하면 그것이 직격적으로 후보한테 가는 거고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의 어떤 국면으로 국민들이 상당히 지금 예민해져 있다. 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아무리 50% 40%의 대세론을 가진 후보라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직까지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나 누가 앞서갔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할 정도로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정말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본다면 문재인 후보가 이제 조금 그 로얄티 지지층이 좀 굳건한 편이 네. 있고요.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약간 좀 유약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구 경북 지역만 하더라도 지금 안철수 후보가 아주 앞서 있고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 이렇게 홍준표 후보 있는데 앞으로 향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홍준표 후보 뭐 말하자면 유승민 후보 뭐 이재호 조원진 후보 말하자면 보수 후보 단일화가 승사될 여부 네. 혹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일정한 연대를 할 경우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그 보수층들 안철수 후보의 표가 더 굳건하게 지느냐 아니면 보수 후보 쪽으로 일부 넘어가느냐 이런 네.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 이제 후보 등록 이후에 4월 말 투표직 용지를 만들기 전까지의 한 1, 2주간에 상당히 많은 어떤 격변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정말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변수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항상 나오는 게 있죠. 바로 네거티브 공방입니다. 문재인 후보부터 얘기를 하자면 아들 특혜 취업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어떤 해명을 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제 문재인 후보 측은 과거에 이미 감사도 받았고 이미 지난 대선 때 검증됐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1위 후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집요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사실 문재인 후보가 좀 진중하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사과의 의미라든지 어쨌든 사실이 맞든 아니든 간에 네. 좀 했어야 되는데 막 고마해 이런 방식으로 예. 대충 넘어가려 한 것이 좀 배착인 것 같고요. 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의 딸 문제, 재산 문제, 네. 독립 그 세대의 문제라든지 또 가족의 문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길게 보면은 이런 검증 차원이 상당히 네거티브 전으로 확장됐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정책 선거의 풍토보다는 사실은 선거 풍토가 좀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라는 예.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문재인 후보 적폐청산을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안철수 후보 새정치를 외치지 않았습니까? 검증의 칼날을 빗겨낸다면 후보를 유지할 수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어떤 검증의 칼날이 언론이 국민을 대신해서 검증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겸손하게 여기에 답변을 해야 될 것이고 네.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제일 먼저가 국민의 소리에 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검증도 마찬가지로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마해 그런 자세로는 상당히 어렵다. 네. 그래서 이 본인들에 대해서는 적폐와 새정치라는 것에 막기 위해서는 특혜와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들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본인이 스스로 네. 밝힐 필요가 있고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 대선 지금 기간이 20일 동안 선거운동 기간이 짧지만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시간이. 그래서 이 시간이 24시간 동안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기 시작하면 과거에 이해창 후보 아들 병역 문제로 인해서 결국은 이것이 특혜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이미 대선이 끝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본인들이 지금까지 준비해 놓은 것을 국거리에서 써먹기 위해 하는 것은 선거라는 것을 통과된다. 네. 이 검증도 선거의 일환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이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서 안철수 후보 역시도 네거티브 공박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네. 아내의 교수 채용 의혹과 더불어서 보좌진들에게 사적인 일을 시켜온 정황이 드러났는데 사과는 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안 후보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일단 공식적인 사과라면 또 더 큰 걸 요구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라는 것이 하나를 요구에 들어주면 그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는 것을 안철수 후보도 그리고 국민의당도 물론 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본인보다도 물론 김미경 교수가 이미 모든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네. 결국은
후보가 사과를 하면 후보의 어떤 과실로 돌아가기 때문에 네. 후보의 과실을 인정하는 순간 이것은 지지층을 이반시키고 지지층과 유리시키는 그런 것들이 선거의 기본 ABC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서 내가 사과를 하면 그 다음 또 후보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것이 될지 더 큰 것들이 앞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올 때마다 후보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캠프가 네.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캠프가 하다가 안 되면 결국은 후보가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정치적인 타격을 입는 그런 것들이 우리 역대 선거였기 때문에 애초에 이것이 문제가 없다면 후보가 직접 나와서 국민들한테 이것의 진상은 이렇다. 예. 이렇게 해야지 20일 동안을 견딜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자, 이제 그런 그 서로 경론이 있는 네. 이유가 이제 후보 등록 시기에 여론조사의 추이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가더라 이런 어허.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한 발이라도 밀리면 상당히 이게 크게 보면 대세의 지장을 네. 초래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렬하게 당분간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토론 기간 동안에서도 하나하나의 잘못 예를 들어서 그저께 그 유승민 후보가 1차 토론 때요. 뭐 위안부 관련해 질문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그때는 정부가 없었다. 네. 그런 말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에서 바로 역사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개개인의 어떤 검증 차원의 네거티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기치 않았던 발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하나가 다 검증되고 실제로 그것은 위안부 문제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출렁그림 속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조금 전 말씀해 주셨는데 대선 후보 TV 토론회도 시작이 됐습니다. 이미 1차 토론회가 지난 13일에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스탠딩 토론도 하고 미국의 대선을 우리도 좀 따라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같은 보수당입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같이 애초에는 조지 워싱턴 당이 따로 있고 여기는 야당격인 공화민주당이 하나였는데 나중에 예. 이것이 보수당이 돼서 공화당과 민주당 같은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정책의 몇 가지를 타이로 하기 때문에 유권자가 TV 토론을 보고 대거 이동해도 유권자는 안전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지역 패권, 이념 패권이 상당히 그리고 분단 이데올로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적인 어떤 갈등 양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유권자가 대거 이동할 가능성은 상당히 없다. 네. 저는 5% 정도를가 이동하면 많이 한다고 봅니다. 이미 유권자들은 패권 구도에서 다 얼거매져 있고 예. 물론 자유로운 중도층이 몇 프로 있겠지만 이분들도 저는 이미 다 세팅이 돼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TV 토론을 뭐 24시간 중계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각자 후보들이 자기 진영 유권자들한테 내 후보를 자랑하는 그런 어떤 선전의 도구장으로 좀 쓰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 정치 문화랑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정치 문화랑 약간의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어떤 이것으로 인해서 대세가 뒤집어진다거나 그런 것들은 없을 것 같다. 예. 왜냐하면 주제가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일정 부분 숙지해 있고 이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큰 뭐 변화는 없을 것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이 잠깐 하는 TV 토론에서 또 재밌는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세탁기 발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좀 격조가 떨어지는 발언이죠. 홍준표 후보 본인의 스타일입니다만 네. 또 강남 좌파 문제, 뭐 세탁기 문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본인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그 껄끄러운 현재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어법으로 토론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두 양강 구도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홍준표 유승민 후보입니다. 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의 기미를 사실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한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지지율이 나타나는 10% 정도 그리고 나머지 한 20% 정도는 숨어 있고 일정 부분 안철수 후보한테 갔을 가능성도 있는데 네. 그러나 우리 정치가 민주주의 체제고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의 두 이념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자유를 지지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핵심 가치고 그리고 평등을 지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색채의 네. 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당 이런 정당들이 갖는 색채 아니겠습니까?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을 농단에 최순실에 속아서 하던 하여튼 국정을 농단해서 이런 사태가 와서 보수층이 지금 괴물돼 있다고는 보지만 네. 그러나 우리가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자유와 평등이 같이 가는 네. 그러기 위해서 보수 정당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왜 갈라졌나? 물론 탄핵 때문에 갈라졌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미 해소된 입장에서 예.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서로 이제는 저는 합쳐야 된다고 보고 합치지 않으면 바른정당이 상당히 불리하다. 어허. 이번 대선이 끝나면 바른정당이 예를 들어서 유승민 후보가 3% 대선에서 2%를 얻었다. 네. 물론 그때까지 어떤 대선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앞으로 TK를 중심으로 우리 지역 구도가 있다고 인정을 했을 때 네. TK를 중심으로 정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회의원들의 목적은 우리 의원이 계시지만 배지를 달기 위한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라든가 다음 총선에 바른정당에 기약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대선이 끝나면 패배한 쪽은 흡수당할 가능성이 네.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선이 전에 일단은 서로 과거를 사과하고 네. 서로 보수 정당은 하나가 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자막으로 내보내드리고 있는데 유승민 후보가 보수 단일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전략이 있는 걸까요? 그 본인 마음이죠. 사실은 이제 어차피 그 박근혜 최순실 또 탄핵 부분 때문에 당을 나온 입장에서 지금 현재 단일화 한다 그러면 자기의 조건 스스로를 부정하는 네. 그런 얘기 때문에 단일화 하겠다 선뜻 말할 수 없지만 현재 뭐 일부 언론에 나왔다시피 이미 당내에서 단일화 하자 또 후보 사퇴하라고까지 이야기가 일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선 공간에 말하자면 대선 비용이 뭐 그 자유당이나 민주당 보면 한 400억 정도 들어가는 예. 큰 프로젝트란 말이에요. 현재 그런데 3%가 나올까 말까 하는 후보가 된다 그러면 대선 비용 전체를 하나도 못 받을 수 있는 뭐 거기에는 뭐 저 유승민 후보뿐만 아니라 홍준표 후보도 당장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고 나머지 200억을 빌렸다 하더라도 한 200억을 또 써야 되는데 네. 상당히 큰 스스로 몰락을 자초하는 그런 길을 가기 때문에 아마 후보 등록을 하셨어도 사흘 말까지는 그런 끊임없는 사퇴 압박이라든지 후보 단일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네. 제일 큰 문제는 TK입니다. TK 속에서 사실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김재현 의원이 당선됨으로써 이 바른정당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니에요? 예. 이제 그렇다면 그 사실 지역구 의원들이라고 하는 건 지역의 고문들이나 유권자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대구 경북에 아마 그동안에 보수를 지지해왔던 양당으로 분열돼 있는 어른들, 네. 당원들이 아마 합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들로서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은 게 남은 TV 토론이 아닐까 싶은데요. TV 토론을 보면서 또 어떤 후보가 우리나라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선 전국 분석해봤습니다. 김형주 전 열린우리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